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하면서 지금 사법 리스크의 파장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본격화되고 있죠. 전문가들과 함께 정치권을 달구는 쟁점들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성남FC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을 합니다. 네. 검찰 서원의 부정적 입장이었었죠. 그런데 왜 서면 조사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왜 출석을 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도훈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요? 여당에서도 당당하게 수사받으라고 했지만 이제 네. 야당 내에서도 일찌감치 비명들은 당당하게 수사받으라 하고 최근 들어서는 친명계 일부에서도 왜 당당하고 의연하게 하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데다가 예.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는 정성호 의원이 직접 나서가지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수사받고 개인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대응은 분리하는 게 옳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설사 그 출두를 하더라도 예. 수사를 받겠지만 임시국회를 열어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은 구속은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계산도 한 것 같습니다. 1월에 임시국회를 열면은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매달 1일 날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까지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나면은 7월에만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또 정기국회까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구속은 피할 수 있고 일단 출두를 하면서 아까 잠깐 예고된 대로 많은 의원들을 대동하고 또 개딸 등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정치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는 장으로도 만들 생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떻게 나올까요? 비공개로 출석할까요? 포토라인에 설까요? 지금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네.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이 대동을 하고 나가니까. 지지자들도 와서 인사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태도는 뭐냐면 예. 이 수사가 굉장히 부당한 수사다. 예. 이미 무혐의가 난 것을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본인 당당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비공개로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이 지지자들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이제 예. 전달할 텐데 나는 흔들림 없이 갈 테니 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예. 이런 어떤 부당한 수사에 예. 이 대응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흔들려 버리면 예.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당의 구심점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흔들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보다 더 당당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관욱 교수께서 무혐의 난 것이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구단주로 있는 이 성남FC의 후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민원과 청탁을 들어준 혐의다 이건데 먼저 정미경 최고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무엇을 조사하게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이게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을 다시 한다. 그건 틀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올린 건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 제3자 뇌물이라는 건 공무원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네. 부당한 이익을 이제 받으면 뇌물인데 예. 특히 제3자 뇌물은 뭐냐면요. 본인한테 돈을 그냥 받으면 그냥 뇌물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3자, 여기서 말하면 성남FC죠. 예. 성남FC에게 돈을 주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제3자 뇌물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성남시와 네. 두산건설의 관계인데요. 두산이 원래 갖고 있던 분당의 병원 부지가 있었어요. 네네. 오랫동안 그 민원을 했습니다. 뭘 했냐면 이거를 용도 변경해달라고 업무 시설로. 예. 근데 그걸 안 해줘 왔어요. 수십 년간을.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용적률도 부당하게 많이 높여주고 사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50억 원이라는 돈을 그 성남FC에 두산건설이 준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이 제3자 뇌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딱
딱 떨어지는 뇌물이 되지요. 왜냐? 이미 공문이라는 걸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는데요. 그건 나와 있죠, 지금. 네, 예. 두산건설에서 성남시에다가 그걸 딱 떨어지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풀어주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네. 그러면 우리가 후원하겠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2명의 이 관계된 사람이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게 한 분은 뭐냐면 성남시 공무원이고요. 그렇죠. 한 분은 두산건설 전 대표거든요. 예. 그럼 이 두 사람들이 지금 진술 안 했겠어요, 검찰에?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반 만약에 공무원이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닌 예. 그냥 일반적인 공무원, 이름이 없는 공무원이었다면 무조건 100%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인이 아니라고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이거는 영장을 쳐야만 되는 네, 사유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지금 그 방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임시회를 열어놓고 그 출석한 게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예.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두산건설 대표와 이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검찰의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 대표가 일단 방어에 나서겠어요. 그렇죠. 법리적으로 당연히 다툴 겁니다. 예. 그리고 네. 기존까지의 입장도요. 이게 성남FC는 뭐 한번 검찰에서도 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예. 이 사실관계는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거는 이 병원 부지를 이 상업용지로 바꿔달라는 기업 현안이 있었고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옥을 건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혹시 FC에 광고비를 집행하고 사금융으로 그러니까 그 시의 금융으로 선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이 두산 관련한 관계자 그리고 성남시의 그 당시에 FC를 관련했던 사람들이 기소가 된 상황인데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다툴 여지가 상당히 적고요. 아. 네. 이 말씀하신 제3자 뇌물과 관련한 법리 다툼이 굉장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 제3자 뇌물이란 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금전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제3자한테 가게 한 구조기 때문에 예. 일반 뇌물죄와 다르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요건을 별도로 충족시켜야 유죄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왔어요. 아. 실제로 그런 사실관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만 받은 수준으로는 범죄로 의율하기 어렵다. 아. 그렇지만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K스포츠재단에 70억 낸 거 예. 기업 현안이 이 어떤 본인들의 사업 이득과 관련해서 있었다. 그 당시에 면세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죄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상당히 법률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부정한 청탁이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정한 것이 용적률을 올려주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건물을 짓고 이런 것들을 미리 서류로 해서 그냥 후원금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걸 뒤렸 이런 건 부정한 청탁이라고 이게 보지 않는 만약 겁니까?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 광고비 집행에 불과했고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한다면 이건 부정청탁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연결고리도 없는데 네네. 만에 하나 이 대가 관계로 인해서 이 돈을 그 광고비를 집행하게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 현안이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예. 검찰은 당연하게 또 다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그 낮춰줬어요. 근데 원래 성남 FC는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심리적 압박이 있느냐 없느냐는 명시적인 게 없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미 공문에 명시적으로 내가 이걸 해주면 후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압박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탄국회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줄곧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뭘 방탄이냐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4일 이 대표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일단 임시국회는 9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릴 전망이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를 방탄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국회 열리는 건 좀 어떤 생각이세요? 뭐 일단 의원들이 일하겠다는데 비판하긴 그렇지만 원래 이제 임시국회는 그 여야 합의로 여는 게 이제 일반적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꼭 그 저 1월 임시국회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바로 다음 날 9일 그부터 저 국회가 열리도록 하는 거는 네. 아무래도 노웅래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두 분의 그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1월에 이제 뭐 경제 안보 민생 법안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은 뭐 주 52시간 제도를 그 30인 미만 사업장에 조금 연장해 주는 문제, 네. 8시간 추가로 해 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 그 12월 국회에서 다 처리할 수도 있었는데 예. 처리 않고 넘긴 게 이렇게 1월 국회를 열기 위해서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방탄 국회를 열기 위해서 일부러 늦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국회가 열리면은 7월까지는 그대로 그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이든 이재명 대표든 체포동의안이 와도 그거를 이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결시키려고 하겠죠. 예. 실제로 또 부결될지는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여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탄 국회라는 이제 프레임을 계속 구성하고 거기에 이제 야당 대표를 가두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발부는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예컨대 증거를 인멸하거나 네.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예. 근데 야당 일당 대표가 도주하거나 지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증거물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뭘 은폐할 게 또 있나요? 당연히 법원은 이걸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방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해야 되는 것들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몰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국조가 연장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남겨두고 모든 것을 다 방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를 향해서 좀 법 적용이 주목이 됩니다. 우상호 의원은 성남FC 사안은 구속 사유가 안 된다면서 제1야당 당수가 구속되면 나라가 뒤집힌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FC 성남을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전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비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예. 구속시킨 전례가 없어요. 한 번도 없던가요? 나라 뒤집어지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구속 기소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분이 좀 또 억지 쓰고 궤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아니 제1야당 대표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셨죠?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셨습니다. 네. 예, 근데 구속됐어요. 그분이 어디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요? 그럼 불구속 구공판 했어야죠. 왜 구속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조금 앞뒤로 안 맞는 얘기고요. 네. 이 제3자 뇌물 사건은 법률 전문가 저를 포함해서 예. 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냥 딱 떨어진다 그냥 이렇게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이거 그리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당당하다면 예. 굳이 임시회 소집 요구 그걸 단독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이. 그거 안 하고 그냥 당당하게 가서 수사받고 혹시 구속영장 청구되면 실질심사 나가서 또 판사 앞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당당한 거지. 뒤에다 병풍을 다 깔아놨잖아요. 그 임시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예. 국민의힘하고는 상관없이 예. 다수당이니까. 지금 잠깐 제가 죄송한데 지금 네. 말씀 주셔서 딱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FC 이 광고 성남 FC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대장동이라 다른 걸 얘기하시는 아니요, 일단은 성남 용어와 FC와 관련해서- 관련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검찰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런데 일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상황이 좀 어지러우니까 비명계에서는 또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의 위기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내 갈등이 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의견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렇다면 당내에서 규합되지 않는 목소리에 머무는지는 이 부분 정치인 이재명을 빼고는 사실 이 수사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인즉슨 정치적인 수사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 사실 민주당 측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법률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대법원에서 장모 최모 씨에 대해서 무죄를 최종 확정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죄를 어쩔 수 없이 선고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 수사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수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주당도 안에 내부 결속이 계속 공고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명 대표가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속된 표현은 이제 주워 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동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어떤 고난의 길들 예. 탄압을 받고 투옥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겨내서 대통령이 되고 뭐 어떻게 보면 IMF 위기를 극복하는 대통령으로 남았어요. 예. 그런데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측근에로서 그런 경험을 하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사한 그런 어떤 느낌을 보여주고 따라서 이런 어떤 고통, 뭐 이런 고난, 이런 압박 이런 거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다라는 칭찬을 하는 것인데 예.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이제 비유를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주워 담는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지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힘을 모아주고 있는 거죠. 예. 뭐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건 본인이 비서실장까지 했었는데 너무 심한 비교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상호 아까 이제 위원장도 그 야당 당수 제명 얘기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꺼내고 그렇죠. 박지원 전 원장은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 모셨던 DJ를 끌어들이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닌지 이른바 우리나라의 민주화 세력이 저런 비유를 인정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는 수사는 완전히 DJ나 YS가 받던 고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YS, DJ는 정말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고초를 겪었지만 그렇죠. 지금 그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대로 지역 토착 비리로 네. 수사를 받는 건데 어떻게 그게 비유가 되고 아마도 예. 내년 총선에서 우리 박지원 원장이 이제 목표에서 재기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 우리 목포 주민들이 김대중보다 이재명이 낫다는 그 박지원 후보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비교는 했지만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뜻이다. 둘을 놓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고 나중에 정정했다는 말씀도 함께 좀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한테 돈 준 이유에 대해서 검찰에서 물어보던가요? 기자들한테 혹시 뭐 자금 성격을 어떤 건지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증을 안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시죠. 네, 지금 쟁점들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는데 네. 검찰의 김만배 씨가 중앙일간지 간부급 기자들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겨레 신문 사회부장을 지낸 한 고위 간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야 한다면서 김 씨에게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게 계속 다른 언론계로도 번지고 있어요. 파장이 그렇죠. 좀 큰 것 같아요. 대장동 사건에 언론인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법조계를 오래 출입했던 기자들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어떤 법조계 그 기자들 내에서 이런 비리에 싹이 텄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3명의 언론인이 거론이 되는데 첫 번째가 한겨레 기자는 6억 원을 돈을 받았다는 건데 예. 그것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빌려달라 해서 9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6억 원을 남욱, 정영학 두 분한테 3억씩 받아서 줬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검찰에서는 9억 원 중에 나머지 3억 원도 김만배 씨가 현금으로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기자는 지금 일단 2억은 갚았다. 나머지도 그 김만배 씨 감옥에서 나오면 갚겠다고 얘기했다고는 하는데 한겨레 회사 신문사에서 이미 자체 조사에 들어가고 오늘 그 신문 2면에 오늘 아침자 2면에 사과 그 문구까지 게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느 아파트인지가 잘 안 나왔는데 일부에서는 혹시 그게 대장동 또 아파트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 네네.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예. 중앙일보 기자는 이제 역으로 김만배 씨한테 8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9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 이자율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8,300만 원 정도 돌려받으면 적절했는데 700만 원을 더 받았죠. 그럼 그거는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예. 특히 이 기자의 경우는 대장동 의혹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칼럼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건지 검찰에서 지금 보고 있고 한국일보 기자는 이제 이사 비용으로 1억 원을 빌렸다고 하고 지금까지 이자는 다 갚았고 차용증도 있다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 이 부분도 검찰에서 어떤 지금 한국일보 기자가 중요한 그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예. 대장동 사건 관련된 기사를 쓰는데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지금 그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 말고도 그 정영학 씨 그 녹취록에 보면은 네. 김만배 씨가 그 특히 아마 이제 성남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인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대장동 관련된 기사를 쓸 수 있으니까 같이 골프를 치고 술을 먹고 이렇게 접대하느라고 힘들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기자의 수가 한 수십 명에 이른다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김만배 씨가 이제 선임을 한 이 법무법인 거기에 이제 100억 원 넘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도한 금액인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예, 100억의 예. 수임료라는 건 상당히 크고요. 물론 이 사건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따지고 볼 좀 업무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고 예. 이 해당 법률사무소를 보면 2021년 9월부터 수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1년 이상 이 사건을 맡아온 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형사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로 돼 있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당 비용을 상당히 청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시불로 100억을 받는 것. 지금 검찰이 포착한 정황에 따르면 120억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해당 변호사도 이게 택도 없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네. 평소에 어떤 수임료를 좀 보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은 이것이 추징 몰수를 좀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호사 보수로 일단 해둔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가 이 재산 은닉과 관련해서 혹여나 관여한 바가 없는지까지도 검찰로서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법조계선 예. 큰 금액이 아니다 이런 반박도 일부 나오기는 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큰 금액은 아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서초동에 아주 정말 잘 나가는 로펌에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예. 그 일반적인 변호사가 들을 때는 어마어마한 저기도 진짜 이게 과연 변호사 이게 수임료냐. 예. 그렇게 딱 일단 접근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돈을 미리 빼돌려서 변호사 수임료 몫으로 일단 주고 네. 나중에 거기서 자기가 또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의심할 겁니다. 검찰도요. 그렇군요. 예. 자, 여기 또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거. 저희 TV조선 보도에 의하면 이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소유 자산 모두 동결 조치하면서 묶인 자산만 지금 800억 원대잖아요. 숨겨둔 재산 압수까지 속도를 내면서 김만배 씨의 진술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뭐 얘기 나왔습니다.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변호사한테 목돈을 넣는다. 이게 다 이제 자기 돈 지키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몰수될 상황이 돼 있어요. 이러면 김만배 씨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과 김만배의 싸움이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건데요. 예. 그 검찰에서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다 이거를 찾아내느냐. 찾아내는 그 순간순간 다 추징 보존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거의 이제 빈털털이 이제 더 이상 가져갈 돈이 없다 그러면 예. 김만배 씨도 손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사실대로 다 말하고
선처해 주십시오. 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는 거의 무기징역감이거든요. 지 상황을 보면 네, 확인하면. 아니 그냥 저희가 이제 추측으로 보면 예. 그렇게 되면 김만배 씨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검찰이 이제 속도를 많이 내고 이 돈 찾으려고 아마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김만배 씨가 한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만큼 이 검찰이 구속 등 조만간 신병 확보를 위한 좀 조치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 대표를 향해서 좀 압박이 더 커질까요? 첫째, 수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또 김만배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아마 그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병을 확보할 만한 여러 가지 또 근거도 있죠.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언론인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돈을 준 부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할 수 있고, 예. 또 그 언론인뿐만 아니라 투자자로부터도 또 400억 유치한 맞아요. 문제도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추가로 신병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김만배 씨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나머지 그 숨겨둔 돈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대장동 수익이 4,400억인데 예. 그 중에서 김만배 씨 몫이 지금 한 2,30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880억 정도는 이미 찾았죠. 그러니까요. 보존하고 있죠. 예. 그리고 700억 정도, 실제로는 이제 428억이지만 부대 비용에서 700억 정도가 이른바 저수지, 이른바 이재명 측에 갈 돈이라고 보고, 예. 또 275억 원, 이거는 이한성, 최후양, 최근에 구속된 김만배 씨 측근들이 갖고 있다가 검찰에 발각된 돈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은 한 수백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에서 찾아낸다면은 예. 김만배 씨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털어놓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처럼 조금은 그 심적으로도 자유로운 상태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일관성이 좀 많이 결여돼요.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뇌물을 지금 주고 있는 사람인데 예. 지금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남욱 씨도 마찬가지고 유동규 씨도 그런데 또 김용이나 뭐 이 전달책인데 거기 네. 또 구속이 돼 있어요. 예. 정진상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런 어떤 구속 여부를 이제 수단으로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천화동인 1호 여전히 자기 거다. 이거 분명히 이제 검찰 생각은 이게 이제 정진상, 김용, 이재명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단어가 안 나오니까 지금 뭐 다시 구속 수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네네. 어찌됐건 뇌물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이 죄명 앞에서 왜 이렇게 다른 형태의 수사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쪽은 구속, 한쪽은 불구속 상태를 놔서 예. 기자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장면들 이게 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좀 벗어나는 그런 어떤 수사의 어떤 흐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교수님 제가 그럼 잠깐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근데 지금 상태까지 나온 걸 보면 김만배 씨만 그렇지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남욱, 유동규, 정영학 다 이 키맨으로 불리던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같은 생각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해 들었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하나로 묶여서 하고 있다는데 그럼 김만배 씨도 같은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진술의 방향을 남욱과 유동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의 어떤 뇌물의 어떤 그 액수도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네. 예컨대 지금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1억 9천이라는 뇌물 혐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원래 그게 지금 유동규 씨 거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의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유동규 씨의 어떤 죄의 혐의를 줄여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정진상이나 김용에게 넘어가는 이런 장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유동규 씨는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아마 진술 안 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제대로 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는 자기 몫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도 다 돈을 써버렸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될 돈을 김만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자기 돈 내가 받은 거 이제 쓴 거 사용처
그걸 뇌물로 김용한테 주고 내가 정진상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게 김용이나 정진산 씨가 전달책이 아니고 일단 받은 사람이에요. 예. 물론 그걸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면 전달책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에서는 네네. 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증거를 예.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맞추는 작업이 남아 있겠죠. 아. 맞추는 거.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이제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어떤 식으로 입을 열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은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잠깐만요. 분명히 아닙니다. 김병주 의원은 그 정보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투로 얘기해서 너무나 의의가 없고 황당해서 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이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정황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요 북한 무인기가 레이더에 첫 항적이 잡힌 뒤에 6분 뒤에야 군이 이상 항적을 인지했다 이런 것도 나왔어요. 네. 김관욱 교수님 상황을 좀 보시죠. 먼저 군의 대응부터 보아주시고 또 여야의 대응도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거는 일단 북한의 무인기가 침범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걸 국방부가 침범된 이후에 그것도 6분 이후에 이제 파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궤적이 어디까지 왔는지 네네. 특히나 이제 대통령이 있는 용산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국방부도 우리도 잘 모르는 걸 어떻게 국회의원이 아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당에서 다시 나서서 북한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비행 금지 구역까지 왔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공 자체가 뚫렸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대통령도 문제지만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능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안보 무능을 도대체 이 문제 제기한 의원에게 뭔가 북한하고 연통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은폐의 어떤 의도성이 지금 보여지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는 지금 문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찰적으로 이걸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게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또 은폐를 또 도모하는 차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문제 제기를 북한과 연루를 시킨다. 저거는 뭐 국민들 다수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은 공개해라 해서 지금 공개된 상황이고 이제 그 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장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요? 저는 사실 오랫동안 제가 국방위원회를 그렇죠. 했었거든요. 근데 저의 이제 감으로는 네네. 보세요. 지금 원래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에도 용산은 되게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렇죠. 국방부가 예, 있었으면 그렇습니다. 국방부 청사가 있는 예, 곳이에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내부의 전문가는 국방부하고 합참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그거를 초기에 제대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용산이 뚫린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이 그거 뚫린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민주당의 의원이 말이 맞았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합리적 의심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다 몰랐는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은 알았냐. 물론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분 동안 뭐 이렇게 보면 다 알았다 그러지만 예. 그게 일단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9.19 군사 합의했죠. 그다음에 과연 북한이 대한민국의 이 국방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의심하거든요. 예. 혹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북한의 무인기가 왔을 때 어느 궤적을 딱 가는 순간 아 이거는 용산이 뚫리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연 민주당의 의원들이 어느 수준까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또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모든 걸 혹시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네.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 그 합리적 의심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패널분들도 양측에 좀 팽팽하게 갈리는데 예. 여야는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침범 사실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내 탓 공방으로 흐르는 상황인데 먼저 들어보시죠. 집권한 지 7,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정부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무인기의 대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서 소홀히 한 것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 정권을 탓하며 책임을 미루는 자세에 국민은 걱정하며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미국의 60년대에 있었던 메카시 선풍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색깔론의 극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뭐 전문가예요 그분이 사성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참이 내놓는 그 궤적을 갖고서 이렇게 그려보니까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혹 제기를 한 건데 네네. 이거를 뭐 예컨대 뭐 북한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다. 저는 지금 국방부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도 은폐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비행 금지 구역까지 왔는지를 몰랐는지 예. 몰랐으면 무능인 거고 알았으면 은폐입니다. 이거는 국민들 생명을 담보를 해야 되는 그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어느 것도 예. 사실은 국민한테 용서받기 어려워요. 이런 장면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을 탓한다라는 것은 네네. 맞지 않는 것이고요. 국정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무인 항공기가 분명히는 아닐지라도 대통령실에 대해서 사진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같은 정부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데 네네. 여당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은 동료를 일종의 이제 북한과 연계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좀 색깔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안보 참사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안보 실패가 좀 전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을 했다면 우리 정치권은 우선 그 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북한을 먼저 규탄하고 예. 강력한 우리의 입장을 전해야 되겠죠. 특히 9.19 합의 같은 거 더 이상 그 도발하면은 무효화시키겠다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도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예. 보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쟁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 우리 국민들 마음이 얼마나 그 답답하고 그 참담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여당에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내통이란 말을 그 사용한 거는 과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 김병주 의원이 북한군과 군사적으로 내통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북한과 그다음에 지금 야당이 이심전심으로 정치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신원식 의원이 그 후배 그 육사 후배 군 후배인 그 김병주 의원을 그 북한과 내통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과한 측면이 있지만 신원식 의원 입장에서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우리의 경계 태세가 굉장히 느슨해진 게 사실인데 네네. 문재인 정권 그 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병주 의원입니다. 예.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곧바로 그 대장 됐었죠. 예. 근데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이 정권 바뀌고 이제 와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안보를 문제 삼으니까 참 그 신원식 의원 입장에서는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1월 국회 이제 열리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방위 차원에서 그리고 본회의 차원에서 예. 북한을 규탄하는 그 성명을 내고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은 9.19 군사 합의는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 이제 뭐 싸움 이런 것도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누가 옳으냐 이런 것도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군의 대응 요즘 군이 좀 문제가 심각한데 군 내도 좀 지적과
개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적 많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 사실 여러 정부 부처 중에 어떤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외풍에서 자유로워야 되는 게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군 당국입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의혹 제기. 이게 김병주 민주당 의원만 한 게 아닙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같은 군 전문가로서 유사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정쟁화하고 있느냐? 왜 정치 쟁점화하고 심지어 군에서 이적행위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공이 뚫렸다. 심지어 용산이 촬영됐을 가능성 지금 나오고 있자 촬영이 된 건 아니고 스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8년도에 김신조 사건 청와대 코앞까지 왔었습니다. 300m 앞까지 왔을 때 뚫렸다라고 역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 청와대에 기습 당했다라고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스쳤다라고 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있지 못합니까? 지금 예. 보도를 보면 미 군 당국에서는 당시의 무인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한국의 군 당국과 제대로 정보 공유하지 않았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게 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반성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은요. 안보의 담장을 허술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결과로 도둑이 만약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어. 왜 들어왔어? 그걸 왜 막지 못했어?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이. 예. 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왜 담장을 허술하게 만들었어? 그거는 문재인 정권 때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담장을 다시 탄탄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담장을 다시 탄탄하게 해야 할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이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출금 탕감 등 이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선을 그은 배경 무엇이라고 봐야 할지 이도훈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은 정책적인 면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나경원 부위원장이 얘기한 이제 헝가리 시스템의 대출 탕감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혼부부에게 4천만 원을 줍니다. 첫애를 낳으면은 1,000만 원을 탕감해줘요. 둘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탕감해줘요. 셋째를 낳으면은 4천만 원 전체하고 이자를 다 탕감해줘요. 예.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유럽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차이가 나고 예.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그 복지 정책은 현금 복지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데 예산이 12조 원 든다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12조 원의 예산을 따로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면이 가장 크다고 보고 그거를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정치적 해석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정치적 해석은 또 정치의 몫이니까 네네. 대통령실의 조치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당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석도 하고 그게 표심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정책으로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서 갑자기 대통령실이 이런 것을 거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언을 한다?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책이 입법 뭐 이렇게 공식화됐다 그러면은 또 뭐 이런 논란이 있겠지만 거의 암묵적으로 뒤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예산이 얼마 들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 되고 이건 안 되고 뭐 특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도 못해서 그러는데 결혼한 사람한테만 세금 부채 탕감해주면 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냐 뭐 여러 논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에서 다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명을 내가지고 일종의 이제 전대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메시지가 분명히 정책 메시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심이 실리지 않은 후보라는 것을 지금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면의 어떤 이 반응 뭐 이것이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좀 이례적인 반응을 보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예. 나 전 대표가 출마를 할 경우 친윤 성향의 표가 갈릴 수 있어서 비윤계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친윤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공개적인 요구까지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요구할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뜨거워진 건 지금이지만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이제 다음번 당대표가 누가 하느냐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갑자기 저출산 고령화 그게 뜬 거예요.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장관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안 나오시나 보다. 당대표 접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직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당대표 이제 아니다. 뜻을 접은 건 아니다. 그리고 계속 다니시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이게 뭐지? 그럼 두 가지를 다 아신다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물어보면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예. 그 이번 사고는 사실은 이게 집중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빨리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셨던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인사권은 사실 대통령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그 장관급 자리를 대통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할 거다 이거를 집중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전 의원은 대표 나오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뭐 기사에 보면 많이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마 쪽에 무게가 좀 실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전혀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 보기에? 저는 결론적으로는 나오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던 친윤계의 핵심이죠. 이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김기현 의원이 친윤 주자로 좀 다시 입지를 다지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좀 구도 그리고 윤심이 좀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대통령실에 이제 그 윤심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정답은 하나 딱 나와요. 그 이기는 편이 우리 편입니다. 아니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가 됐다면은 당연히 그분과 함께 그 대통령실이 그 저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고 있고 아직 그 설 연휴 전까지 또 1, 2, 3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나경원 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김기현 그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다른 어떤 후보들이 또 추가로 출마 선언을 하고 또 어떤 후보들이 어떤 정책 내지는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다가갈지 조금 그 시간을 주고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